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장 사회복지 조사론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사 1급에서는 1교시 두 번째 과목이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선발 시험에서는 한 문제 이상이 꼭 언제나 나오는 이 영역, 그래서 어디에서 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꼭 나오는 영역이어서 우리가 앞서서 먼저 부담을 덜기 위해서 앞서서 지금 배치를 했습니다. 자, 사회복지 조사란 뭘까? 단순히 어떠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조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조사 그러면은 어떤 것을 찾아보는 것이라고 할 적에 어떤 자료를 수집한다고 표현할 뿐이고, 적어도 우리가 사회과학적 입장에서 조사라고 할 때 사회복지 조사를 포함한 사회과학적 입장에서 조사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 원칙에 따라 수행되는 지적 탐구 과정을 조사라고 합니다. 또는 어떤 표준화된 절차를 이용한 지식 탐구의 과정.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 원칙 또는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지식을 탐구하는 과정을 조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사의 개념 2번 조사란 일종의 지식 탐구이며 일정한 논리적 원칙에 따라 수행되는 것으로 지식 탐구를 위한 표준화된 절차의 이용이다. 그걸 간단히 줄여서 논리적 원칙이나 표준화된 절차에 따른 지식 탐구의 과정,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조사 역시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에 관한 어떤 논리적 원칙이나 표준화된 절차에 따른 사회복지에 관한 지식 탐구의 과정을 우리가 사회복지 조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거기 2번을 같이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모든 조사에는 조사라고 해서 단순히 아무리 논리적 원칙을 따르고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서 지식을 탐구했다고 해도 그것이 밖으로 발표되지 않으면 조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처럼 조사라고 불리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사의 결과가 밖으로 공개되어야 하는데 바로 그것을 조사의 공공성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밖으로 공표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사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주 구체적이고 명료한, 아주 명확한, 또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이런 용어로 저희 정리가 돼야 됩니다. 2번 그리고 3번 조사의 공공성까지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조사의 단계가 나와 있지요. 사회복지 조사의 단계. 자, 박스 보지 말고. 자,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그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그 문제를 내가 한다면, 아주 단순하게 그렇게 만약에 그 문제를 내가 한다면, 만약에 if 란 단어를 쓸 겁니다. 만약에 그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다가 어떤 것을 가미한다면, 어떤 방법을 쓴다면, 어디에서 시작을 한다면, 이렇게 가설을 설정하게 되고, 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자료 수집에 대한 각본을 짜게 되고, 그 각본에 의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분석된 결과를 보고서, 조사의 공공성에 의해서 밖으로 공개를 하게 되는데, 그냥 문서로 해서 보고서로 프로포잘로 제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자, 이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뭘로 설명했냐면 거의 73쪽에 있는 박스 6개 단위, 6단계로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인식되거나 문제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 가설을 설정하고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자료 수집 각본을 짜고 조사 설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각본에 의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그리고 그걸 보고서로 작성하는 절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사회복지 조사의 단계, 과정 뒤에서 다루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이 사회복지 조사의 과정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문제인식이나 또는 주제 선정, 문제인식이나 주제 선정. 다음에 가설 설정. 그리고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자료 수집의 각본, 조사 설계. 조사 설계. 그리고 이 사전 각본인 조사 설계대로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 그냥 쓸까요?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그리고 조사의 공공성에 의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이런 절차로 사회복지조사, 뭐 다른 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사의 개념, 조사의 공공성과 더불어 이 단계 여러분 가져가시면 됩니다. 다음에 하단부에 보시면 사회복지조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조사의 특징, 그 내용 모두 판서진 않겠습니다만 읽어보시면 사회복지조사는 계획적, 사전 각본을 짜고 어떤 서비스를 어떤 방법으로 언제 어떻게 제공해야 할까는 사전 계획적 특징을 가지고 있고 시험적 특징, 평가적 특징, 사회계량적 특징, 그리고 5번에 보시면 과학적 특징, 그거 체크하셔야 되고 과학적 특징. 사회복지조사는 어느 누가 봐도 그렇겠네라고 객관성, 보편성을 바탕으로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이게 바로 과학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학화에 실패했다, 무슨 뭐 생물, 물리, 화학을 만드는 데 실패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구성원들로 하여금 구성원들을 일반적으로 납득시키는 데 실패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학화에 실패했던 것은 객관화나 보편성 확보에 실패했다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은 언제나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회복지조사는 바로 이런 과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순수조사와 응용조사의 양면성, 거기도 역시 중요하죠. 사회복지조사는 순수조사 영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응용조사 영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사업의 기초이다, 사회복지방법의 기초이다, 사회적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을 과학화할 수 있다. 이런 특징들을 여러분들 제목으로 큰 부담 갖지 마시고 제목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출제되는 것이 사회복지조사의 유형입니다. 사회복지조사의 유형. 자, 여기 보면 사회복지조사 사회복지조사의 유형 이렇게 보면 사회복지조사의 유형은 첫 번째 목적에 따라서는 기술적 조사, 이 한자로 쓰겠습니다. 디스크립티브니까 기술적 조사, 또 설명적 조사, 탐색적 조사, 이렇게 세 개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기술적 조사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서술하는 조사, 서술하는 방식의 조사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서술하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연구자의 어떤 주관성이나 가치관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어떤 일이 났다, 옆에 누구누구 있었다, 온도가 몇 도였다, 있는 그대로를 서는 상태조사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상태, 그대로의 상태를 이거하는 조사를 기술적 조사라고 하는데, 기술적 조사는 상관관계를 분석을 합니다. 상관관계를 파악하기도 합니다.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는 다릅니다. 인과관계는 반드시 두 변인 간에 시간적 선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앞선 변이는 원인 변수, 독립 변이 되는 것이고, 시간적으로 후에 나오는 것은 그로 인한 변화, 그로 인해서 변화가 되니까 거기에는 시간적으로 후 순위에 있는 것은 결과 변수, 종속 변수가 되지만 상관관계라고 하는 건 그러지 않습니다. 시간적 선호를 따지 않고 A와 B 두 변인 중에 변인들 간에 서로 주고받는 영향력을 방향, 크기로 알아보는 것이 상관관계가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설명적 조사라고 하는 것은 기술뿐만 아니라 인과관계를 규명하기도 하고, 또는 기술뿐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예측도 하는,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진단적 조사라고 하고, 그리고 있는 상태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듯 그걸 가지고 미래를 예측해보는 것은 예측적 조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단적 조사, 예측적 조사, 인과관계 파악이나 또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는 것은 설명적 조사입니다. 또 기술하시오와 설명하시오는 분명히 문제의 성향이 다릅니다.
기술하시오는 공부한 그 책에서 나온 대로 쓰시오라는 것이고, 설명하시오라고 하는 것은 그 책에 써인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원인 결과를 분석하고 어떻게 미래를 예측하느냐까지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은 설명하시오가 되겠어요. 그에 비해서 탐색적 조사라고 하는 것은, 탐색적 조사, 여기에는 조사 대상에 대한 자료가 거의 없을 때 사용하는 것으로서 사전 예비조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거기 나오는 탐색적 조사가 되겠습니다. 사전 예비조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탐색적 조사, 사전 예비조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탐색적 조사에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할 정도니까 어떠한 사료를 이용해서 물어보게 되는 이런 문헌조사, 유사하다고 여겨지는 어떤 케이스를 통해서 알아보는 특례조사, 아니면 전문가를 통해서 뭔가 사전 예비 지식을 얻는 전문가 조사 또는 경험자 조사죠. 전문가 의견 조사,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교재를 가지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에 비해서 사회복지조사의 유형을 시간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보면, 여기는 우리가 횡단적 조사와 종단적 조사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횡단적 조사는 어떠한 시점에 발생한 사건의 상태를 이끌어가는 조사가 되겠어. 상태를 기술하는 조사입니다. 그에 비해서 종단적 조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간에 걸친,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냥 허럼투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간에 걸친 사건의 변화를 기술하는 조사입니다. 내가 지금 기술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비어있는 것이 여기 뭐가 들어가 있어요? 기술적 조사에는 바로 횡단적 조사와 종단적 조사라고 하는 횡적 조사, 종적 조사, 거기 교재 보면 횡단 조사와 종단 조사 이렇게 있지요. 바로 그래서 여기 기술이라는 말을 바로 해서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그 내용, 횡단적 조사와 이 종단적 조사를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횡단적 조사는 일의 측정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정태적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종단적 조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짧으면 몇십 분, 길면 몇십 년에 걸쳐서 이끌어지는 조사이기 때문에 반복 측정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동태적 조사의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횡단적 조사는 한 번 측정을 통했기 때문에 표본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분모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오차 변인이 적게 나타날 거니까. 그래서 소위 표본 오차가 적기 위해서는 이렇게 표본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데 비해서 종단적 조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짧게는 몇십 분, 길게는 몇십 년을 거쳐서 이끌어가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표본수가 적어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상실이나 일탈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바로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기준으로 본다면 횡단적 조사와 종단적 조사를 그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76페이지에 있는 거기 종단적 조사의 패널 조사, 여기는 이 유형에는 패널 스터디, 또 경향조사, 추이조사는 트렌드 스터디, 추이조사, 또 그러면 동년배 조사, 코호트 스터디. 자, 여기도 여러분들이 특히 패널 조사와 추이조사가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일 목적을 가지고 동일 대상에게 반복 추적 조사하는 것은 패널 조사입니다.
2000년 대학 신입생 20만 명 중에 표본 200명을 뽑아서 그런 2000년 대학 신입생의 성의식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 변화 추이조사. 그러면 그 200명 표본을 가지고 2000년 신입생 때는 2002년 3학년 때는 군대를 갔다 온 이후에는 30살이 됐을 때는 또 결혼 전후에는 또 40살이 됐을 때는 나이가 들었을 때는 꾸준히 동일 목적을 가지고 동일 대상에게 꾸준히 반복 측정을 통해서 변화의 추이를 알아보는 것은 패널 스터디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동일 목적을 가지고 반복 측정을 하되 서로 각기 다른 대상을 가지고 하는 변화 추이 조사는 패널 조사, 패널은 트렌드 스터디, 추이 조사, 경향 조사라고 합니다. 대학 2000년 신입생부터 대학 신입생의 성의식 변화 연구, 2000년 신입생 200명 뽑아서, 2001년 신입생 200명 뽑아서, 2002년 신입생 200명 뽑아서 성의식이 어떻게 대학 신입생들의 성의식이 해가 지나가면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오직 대학 신입생만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은 트렌드 스터디, 경향 조사, 추이 조사, 추세 조사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불특정의 또래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어떤 변화의 추이를 보는 386 세대의 대북관, 또 486 세대의 여성관 이런 것처럼 불특정의 일정 범주의 집단을 가지고 변화의 추이를 반복 측정해서 알아보는 것은 동년배 조사, 코호트 스터디라고 합니다. 자, 거기 한 문제 대비하시면 될 겁니다. 그 외에도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가 나와 있지요.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 나와 있습니다. 거기도 역시 양적 조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조사의 연구 결과를 수량화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일반 법칙이 자연과학적 접근을 통해서 모든 거에는 일반 법칙이 있다는 전제하에 하나하나가 그 일반 법칙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아보는 연역적 접근을 하고 실질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연역적 접근을 합니다. 때문에 수량화 또 실질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하는 연역적 접근, 그리고 그 연구의 결과는 누가 옳고 그름을 따져?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맞았다, 틀렸다를 따져주기 때문에 그것은 외부자 관점, 에틱적 접근이라고 이렇게 설명도 합니다. 외부자 관점이라고 말 적어주시고 에틱적 접근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에 비해서 질적 조사, 질적 연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하나의 이건 수량화할 수가 없는 조사 대상에 대한 연구 결과를 하나하나의 특징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접근해 가는 건데, 이것은 어떤 실질적인 증거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 사건을 대상으로 하나하나 접근해 간 연구 결과를 합쳐서 하나의 어떤 종합적 일반화된 법칙으로 정립해 가는 건데, 이건 귀납적 접근이죠. 그래서 현상학적 접근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현상학적 방법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귀납적 접근이라 하고, 그 연구가 제대로 됐는지 옳은지 그른지를 따지는 우선순위자는 바로 연구자 자신입니다. 때문에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내부자 관점, 임익적 접근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내부자 관점, 임익적 접근. 자, 그렇게도 적어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조사 연구의 요소에서 변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인. 거기 오시면 변인이 나와 있는데, 변인. 또는 변수라고 합니다. 변수. 뒤에서 이제 또 한번 다뤄보겠습니다만, 여기에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또 그런가 하면 위생변수, 다양한 변수, 통제변수, 매개변수, 이런 등등의 변수를 쓰는데, 우리가 여기다 다룰 것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독립변수라고 하는 것은 연구자나 실험자가 임으로 조작하는 변수. 연구자가 임으로 조작하는 변수, 또는 연구자가 임으로 가미하는 변수를 이렇게 독립변수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종속변수는 연구나 실험에
결과, 산출을 종속변수라고 합니다. 독립변수는 종속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원인 변수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종속 변수라고 하는 것은 독립변이의 가미로 인하여 인한 변화를 종속 변수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결과 변수라고 합니다. 독립변수는 연구자가 임으로 가미하거나 또는 개입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건 연구자가, 그래서 이 독립변수를 처치변이 또는 실험처치 또는 처치자극이라고도 하고, 대부분 책에서는 실험변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실험변이란 단어가 나오면 아하, 독립변수를 또는 독립변이를 가미했구나 해서 실험변이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여러분들 꼭 해서 가져가시고, 다음에 3번에 있는 매개변수 페이지 넘어갑니다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개재되어 두 변수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독립변수에 영향을 받고 또 한편으로는 종속변수에는 또 영향을 주는, 그 종속변수의 입장으로 본다면 또 다른 영향력의 변수를 매개변수라고 합니다. 그 때문에 실험연구에서는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독립변수를 가미했을 때에 종속변수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를 알아보는 건데, 만약에 매개변수가 있다면 도대체 종속변수에 나타난 변화가 독립변수로 인한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루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개변수는 실험연구를 땐 최대한 배제하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거기 타당도가 나와 있고 신뢰도가 나와 있습니다. 타당도와 신뢰도가 나와 있는데, 타당도와 신뢰도. 자, 타당도를 좀 보겠습니다.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개념 자체가 검사나 조사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조사했는가를 따지는 거, 조사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조사했는가를 따지는 것이 바로 타당도입니다.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검사의 정직성이라고 합니다. 혹시 다른 걸 조사하지는 않았는가를 따지는 것이 바로 타당도입니다. 타당도는 통계학적으로 보면 다양한 타당도, 내용 타당도, 준거 타당도, 구인 타당도 등등 많이 있지만, 실험연구의 타당도에서는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가 있습니다. 개념을 여기서 본다면 내적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실험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을, 자 쓸까요? 실험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을, 자 실험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뭐야? 실험자가 독립변이를 가미했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실험변이거든요. 독립변이를 가미했을 때의 결과지요. 즉 종속변수 아닙니까? 실험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알아봤는가,
따지는 것은 본질적 타당도인 내적 타당도입니다. 실험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 즉 실험자가 독립변이를 가미했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제대로 알아봤는가. 그에 비해서 외적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실험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외적 타당도라고 합니다. 실험 연구의 결과를 다른 데에도 써먹을 수 있느냐? 다시 말해서 현장 적용 가능성. 현장 적용 가능성을 외적 타당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우리가 출제를 다 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먼저 내적 타당도. 실험 연구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알아봤는가. 즉 독립변이를 가미했을 때 나타나는 변화를 제대로 측정을 했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선행 조건. 분명히 뭘 알아본다? 독립변이를 가미했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 첫 번째, 시간적 선행성의 조건입니다. 이걸 우리가 조작이라고 그러죠. 반드시 실험 연구를 할 적에는 먼저 독립변이를 가미하고 나서 독립 종속변이의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알아봐야 돼요. 이건 도덕적입니다. 먼저 선 독립변인 가민, 후 종속변인 관찰입니다. 다음에 공통변화. 이것은 비교죠. 비교. 독립변이를 가미했을 때 뭔가가 변화가 나타나야 실험 연구는 시작이 될 겁니다. 독립변이를 가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원천적 불능이 되어서 실험 연구는 포기해야 될 겁니다. 다음에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뭐다? 독립변이를 가미했을 때 이거죠. 독립변이를 가미했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경쟁가설 배제 통제라고 합니다. 가장 현실적이죠.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독립변이를 가미했을 때의 결과이기 때문에 독립변인 외에 아까 매개변수라고 그랬죠. 독립변인 외에 기타의 변수는 최대한 배제시켜야 한다는 조건이 경쟁가설 배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독립변인 외의 변이를 최대한 제거해놔야 실험 결과가 이 변화는 독립변인으로 인한 거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로 내적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한 3대 선행 조건이자 3대 추론 조건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거기 보면 내적 타당도 추론 조건에서 내적 타당도 개념 설명했고, 그리고 내적 타당도 추론 조건 다 A급, A급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3대 선행 조건을 다 충족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내적 타당도의 정확성을 떨어뜨리는 많은 또 변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으로 나와 있는데,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 거기 보면 우연한 사건의 발생, 역사, 또 시간의 흐름으로 인한 변화, 성장, 또 검사 도구의 난이도에 따라서 그냥 검사, 이 검사 저 검사를 자주 받다 보니까 검사 과정에 숙달되어서 나타나는 또 방해 요인, 거기 보면 검사라고 나와 있죠. 또 난이도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또 변수, 측정 도구, 또 피험자의 선발을 어떤 집단으로 피험자를 보았느냐를 가지고 나오는 피험자 선발로 인한 저해 요인. 또 그런가 하면 극단적인 집단을 대상으로 했다가 다른 데 쓸 수가 없게 되는 통계적 회귀. 이런 한 6번까지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아무리 타당도의 선행 조건인 3대 추론 조건을 갖췄어도 내적 타당도를 방해하는 요인이다. 거기도 한 문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내적 타당도의 선행 조건 한 문제, 그리고 내적 타당도를 방해하는 요인 한 문제가 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같이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에 비해서 80쪽으로 가서 보시면 유의적 타당도 말씀드렸죠. 유의적 타당도. 유의적 타당도는 실험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겠느냐. 실험 연구의 결과를 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인데 결과는 거기다가 여러분들 거기 2번 저해요인 나인데 3번에다가 내적 타당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외적 타당도는 낮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3번에다가 내적 타당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외적 타당도는 낮다.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독립변수만 남기고 나머지 경쟁가설 배제 과정을 통해서 나머지 배제 변수를 최대한 배제시켜 놓은 실험 결과는 현장에도 못 써먹습니다. 현장에는 독립변인 말고도 무수히 많은 변인들이 습도, 온도, 진동, 소음, 하물며 기계 조작자의 심리적 상태까지 무수히 많은 위생 변수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이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독립변수만 가지고 한 연구 결과를 현장에 쓰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내적 타당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또는 변인에 대한 통제가 높으면 높을수록 현장 적용 가능성인 외적 타당도는 낮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서 그 2번에 보면 외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에서 검사 실시와 실험 처치 간의 상호작용, 피험자 선발과 실험 처치 간의 상호작용, 실험 상황에 대한 반발 효과, 중단 처치에 대한 간섭 효과, 이 네 가지도 여러분들이 눈에 익숙할 정도로 자주 봐놔야 됩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실험 연구의 신뢰도부터 시작해서 척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